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4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의 16%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올해 임금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임금 협상을 7차례나 거듭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희망퇴직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퇴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뜻을 밝힌 직원에게 더 이상 진급은 없다는 답이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과 규제 속 증권사들이 금융당국과 법조계 출신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대 금융지주에서는 처음으로 억대 보수를 받는 사회이사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이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전국 416만 가구 중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이 가장 비쌌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집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올해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5.6% 올라 43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 집 한 채만을 소유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2% 올라 13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번째로 비싼 집 역시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집이었는데요.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2.2% 오른 349억 6천만 원입니다. 3위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르는 거죠? 네, 앞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 올해 전국 평균은 6.68%입니다. 서울은 평균 10% 넘게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 부산, 세종 순이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동작구 상승률이 12.86%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 상승했습니다.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는데요. 공시가격이 10억 원 초반대라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42% 넘게 올라 499만 원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8억 원대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1년 전보다 25% 넘게 늘어난 227만 원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00채 중 16채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 종부세가 보통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67제곱미터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 8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1억 6천만 원으로 31%나 올랐습니다.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도 내야 합니다. 세금도 지금 한 2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종부세를 안 냈거든요. 근데 원래 그래 되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저한테는 부담이 되고 내가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집 팔고 나가는 얘기잖아 그러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아파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41만 채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습니다. 종부세가 처음 부과된 지난 2009년엔 대상자가 21만 명, 액수는 1조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74만 명, 4조 3천억 원이 부과돼 각각 3.5배, 4배 넘게 올랐습니다. 기준 자체가 16년 전에 설정된 것이고 시세는 현실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는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느냐. 불만이 커지면서 서초구와 제주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건의하며 자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부쩍 높아진 보유세 부담에 앞으로 얼마나 매물이 더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춤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최근 서울 아파트값 흐름부터 볼까요? 네, 상승세가 확연히 꺾인 모습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24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지난주와 같은 0.12%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2월 둘째 주 상승폭이 꺾인 뒤 5주 연속 주춤한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얘기도 계속했는데 앞으로 종부세 대상이 더 많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세가 올라서 자연스럽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집도 있지만 집값의 변화가 없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컨대 현재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는 현실화율 70%를 적용받게 돼서 공시가격이 7억 원 정도인데요. 집값이 한 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2030년이 되면 9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부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시세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시세는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은 매년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더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양도세나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매물들이 곧 나올 텐데요. 당분간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이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2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반전을 한 뒤에 약 9주간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증여를 통해서 정리한 다주택자가 많아서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값 전망이 또 집주인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과했을까요? 어제 시초가 2배를 기록한 후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일부 증권사들의 거래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금융부 김창섭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얼마의 거래를 마쳤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따상상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장 직후 10% 넘게 오르며 18만 8천 원 선까지 갔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이더니 결국 16만 6천 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어제보다 1.48% 하락한 기록입니다. 역대 최고 청약 기록 때문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연속 상한가 기록을 깨지 못한 겁니다. 상한가에 가지 못하자 오전 한때 주문량이 쏟아졌고 미래에셋대우와 토스증권의 거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나온 물량의 75%를 사들인 교보증권 창구에서는 오늘 개장 후 약 30분 만에 그 물량을 대부분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못 팔아서 난리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긴 한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소위 따상상에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예전 같지 않은 바이오주 인기가 거론됩니다.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를 보면요. 지난해 12월 초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언급됐던 고평가 논란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던 영향도 컸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일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4.7% 정도 하락하며 더 부진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제와 같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실망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아직 안 팔고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SK바이오팜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이후에도 주가가 오르며 22만 원 근처까지 갔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10만 원대에 있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도 같은 전례를 밟았고요. 올해 공모주 20곳 중 14곳도 현 주가가 시초가보다도 낮습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면 주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느 지점에서 털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3,04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개인들의 사자 행렬에도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간반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에 아시아 주요 증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86% 떨어진 3,039.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장중 약세를 보이다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0.24% 오른 952.11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 90전 오른 1,130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빛이 발했군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하루에만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11거래일 만에 최대였는데요. 반면 외국인이 5,800억 원, 기관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1.7%를 넘자 금리 변동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1% 떨어진 29,792의 거래를 마쳤고 상해 종합지수 역시 1.69% 떨어진 3,40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다 일본은행의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한 연간 메인 목표치 폐기,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도 각각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급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LG전자가 올해 직원 임금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재를 잡기 위한 몸값 경쟁에 합류한 건데 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강산 기자입니다. LG전자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9%로 확정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노산 임금 인상 협상을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주에 매듭 짓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임금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이고 올해 연봉 인상 소급분은 다음 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인상이 높아지는 쪽으로 인력 유출이라든지 직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나 통신 이런 업계에서도 직원들 지키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노사는 총 7차례 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대를, 노조는 6%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5.5%를 인상한 이후 3.5%를 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탑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도 매우 좋고 성과 배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불만이 또 표출되면서 삼성이 문호조 경영을 폐기한다라고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권익 대변 욕구까지 겹쳐지면서 예년보다 또 다른 기업보다 진통을. 삼성전자 노사는 다음 주에도 임금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역대급 임금 인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 롯데마트가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자발적인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을 특정해 사실상 퇴직을 압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 앞에 붙은 희망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겁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롯데마트는 이달 초 희망퇴직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는 안내문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열흘 더 기한을 늘렸습니다. 숙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신청자가 적다 보니 기간을 늘렸고 각 지역의 부문장들이 일부 직원들을 특정해 퇴직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성과가 낮거나 장기간 진급이 안 된 직원 등이 면담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문장이라는 사람이 면담을 요청을 했죠. 나는 희망퇴직을 생각해보진 않았다. 다니는 건 좋은데 인사평가가 상당히 안 좋고 앞으로도 저희는 희망퇴직을 계속 할 것이고 그때마다 아마 면담의 대상이 될 것이다. 면담을 받은 또 다른 직원은 부문장에게 계속 다니겠다고 했더니 면담 대상자가 된 이상 더 이상의 진급은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회사가 겉으론 자발적인 신청이라고 해놓고 물밑으론 저성과자들을 특정해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희망퇴직할 때 누적된 저성과자에 대한 면담은 어떤 회사든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자는 최대 기본급의 27개월치를 퇴직 위로금으로 받게 되며 오는 31일부로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5대 은행장 가운데 허인 KB국민은행장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금만 12억 원을 넘게 받았다는데 금융부 권준수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 기자, 은행권 CEO들의 연봉이 공개된 겁니까? 네, 각 시중은행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지난해 18억 5,900만 원을 받아 연봉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허행장의 성과금은 12억 400만 원에 달하는데 이전에 부행장과 전무로 재임하던 시절에 받은 성과급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KB국민은행은 수익성과 건전성 등 지표와 이 경영과제 추진 실적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성과를 평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작년에 취임한 진옥동 신한은행과 지성규 하나은행의 각각 CEO들이 11억 3천만 원, 10억 2,200만 원의 비슷한 연봉을 받았습니다. 반면 취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장기 성과급이 빠져 절반 수준인 5억 5,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권의 퇴직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5억 원 이상을 받은 상위 임직원은 은행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퇴직 직원들인데요. 흔히 말하는 금퇴자라고 불리면서 10억 원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은행의 관리자급 퇴직자는 지난해 급여와 상여급 그리고 퇴직급여를 합쳐 총 12억 9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시중은행이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3년치 임금과 학자금 같은 복지 혜택을 얹어 인력 교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퇴직급여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겨 그 전해보다 약 10% 늘어나는 등 은행권 퇴직 비용은 매년 오름세에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5대 금융지주에서는 처음으로 억대 보수를 받는 사회이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경영진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사회이사가 억대 보수를 받는 금융지주 어디입니까? 네, KB금융지주입니다. 이사회 의장인 선우석호 교수를 비롯해 3명의 사회이사가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억대 보수 사회이사가 3명이나 있다 보니 사회이사 평균 보수도 5대 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금융지주의 사회이사들도 평균적으로 7천만 원 전후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한 명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8%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통상 사회이사들은 이사회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CEO 선임이나 사모펀드 보상 문제 등 이사회 의결 사안이 많았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사회이사가 거수기, 그러니까 견제보다는 그냥 손만 드는 데 그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잖아요? 네,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건이 부결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를 통틀어 부결 건수는 신한금융에서 나온 2건이 전부였습니다. 통과시킬 만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증권사들은 금융권과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점점 강화되는 금융권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주주총회에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을 사회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임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금융권의 빅맨입니다.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대표 징계안 확정을 앞둔 KB증권은 민병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권고에도 윤성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전임 대표가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금융투자는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사회이사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처럼 이딴 인재 영입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문성 강화입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발맞춰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다릅니다. 정관들을 내세워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만약에 실수가 있었을 때 오히려 정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오해가 할 수가 있고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저 금융회사의 사회이사 자리가 내 퇴직 이후에 일자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붙는 제재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죠. 잘 벼려진 칼이 오히려 증권사의 방패로 돌아선다면 어렵게 제정된 금소법의 취지가 퇴색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LH 투기 의혹 관련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28명의 토지 거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잠시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기업은 앞선 기술을 누가 더 빨리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일수록 더 그런데 현대차가 아예 이 부분만을 전담하는 특별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현대자동차는 산타페 기반의 수소전기차를 개발했습니다. 기술 개발 이후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까지는 13년이 더 걸렸습니다. 본래 이제 그 신기술이라는 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품질이나 안전 쪽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선두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월 남양연구소 안에 선행기술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차 기초선행연구소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소재 등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면 이곳에서 빠르게 상용화를 담당합니다. 기술이랑 양산 기술이랑 갭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그 기초 기술을 연구한 거를 양산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선행기술 인텔리전스 랩에서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선행기술 운영팀이 조직 운영을 맡습니다. 초대 선행기술원장은 이종수 부사장이 맡았습니다. 이 부사장은 현대차에서 파워트레인 제어개발실장과 성능개발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실용화하는 것을 거의 동시에 해야지 되는 시점이라서 그런 조직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미래차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를 정조준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LH 투기 의혹 관련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28명의 토지 거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부터 알아보죠. 정부 합동조사단이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개발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등 모두 8,80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28명이 신도시와 인접 지역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보시죠.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 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청와대도 오늘 행정관이야 직원과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경호처 직원 1명이 가족과 함께 신도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돼 즉시 대기 발령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입법과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 국토위에선 업무 중 알게 개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는데 만약 투기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당정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등록과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혈전 발생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유럽의약청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얻는 이익이 혹시 모를 부작용 위험성보다 크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기회비용의 문제란 얘기인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일단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유럽의약품청은 부작용의 위험성보다는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진들이 알 수 있도록 백신 정보에 설명을 추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접종을 중단한 바 있는데 다시 재개합니까? 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식 확인하면서 접종을 잠시 보류했던 유럽 국가들도 속속 백신 접종 재개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백신 승인기관과 협의 끝에 내일부터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재개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장 카스테스 총리가 직접 재개 첫날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제기구 검증 결과와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 반응 사례를 감안할 때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백신 접종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국내 접종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현재까지 약 66만 명이 1차 접종을 했다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2차 접종까지 마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인다며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무신사에 이어 온라인 패션 플랫폼 2위인 W컨셉 인수전에 업계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일단 어떤 기업들이 W컨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롯데와 이마트, CJ E&M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W컨셉집은 80%를 갖고 있는 IMM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달 중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계획으로 희망 가격은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입니다. W컨셉은 지난 2008년 SK네트워크스에서 분사된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체인데요. 입점된 브랜드 수만 약 6천 개고 회원 수는 500만 명에 달합니다. 여성 패션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W컨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유통 대기업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네,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주 고객인 2030 세대 젊은 고객층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커지고 있는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500만 명에 달하는 W컨셉의 현재 회원은 물론 미래 고객까지 잡겠다는 겁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장악력을 늘리는 게 최대 관건이라면서 이미 여성 패션 부문에서 독보적인 W컨셉을 인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매출도 한몫했는데요. W컨셉 매출은 지난 2017년 294억 원에서 2년 사이 52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쇼핑이 자리 잡은 만큼 지난해 매출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LH 사태가 의혹과 수사를 넘어 국정의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취재 파일에서는 LH 구조 개혁 밑그림, 그리고 정부 공급 대책 찾을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황사와 미세먼지도 물러가고 한낮에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현재 하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아침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6도 예상되는 가운데 낮 기온 속초 10도, 강릉과 울진 1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도는 새벽부터, 그 밖의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부산이 15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린 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비로 인해 낮아진 기온은 화요일부터 점차 회복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